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저희 채널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힘이 된답니다. 자, 이제 실화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남편이 직장 동료와 바람을 피운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대화 내용을 남편의 모든 직장 동료에게 전송했습니다.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어느 나라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 그리고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편안하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디지털 전환이라는 말은 보통 다른 의미로 쓰입니다. 부엌 식탁에 있고 둔 남편의 노트북에서 열리는 이런 것 말고요. 2024년 8월 19일 화요일 경기도의 어느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그날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12살 민준이가 양말을 빨래 바구니에 넣을까? 9살 하윤이가 드디어 구구단을 외울까? 같은 것들이었죠. 그리고 40살 이준혁. 서울 강남의 유망한 IT 기업 시니어 어카운트 매니저인 남편은 집 작은 골방에서 재택근무를 하는 척했습니다. 우리 집 말로 번역하자면 가상 스크린 골프 시뮬레이터에서 스윙을 연습하며 가끔 헤드셋에 대고 웅얼거리는 것이었죠. 그동안 저는 설탕 없이, 글루텐 없이, 즐거움도 없이 건강식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건강 규칙적인 생활, 이 모든 올바른 삶을 위해서요. 부엌에서는 파이 냄새 대신 규율의 냄새가 났습니다. 그때 남편의 노트북에서 알림음이 울리며 메시지가 떴습니다. 발신자를 보기 전까지는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윤아름. 이메일 제목은 당신을 생각하며였고 두 번째 줄에는 그리고 어젯밤에 대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인사팀에 관한 우스꽝스럽고 태평한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마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기업 윤리 및 차별 금지 교육에 대한 알림일 거라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차가웠죠. 인사팀 사람들이 야간 회의라도 한단 말인가? 그리고 세 번째 생각은 얼음처럼 관자놀이를 때렸습니다. 아니, 그럴 리가 없지. 저는 이메일을 클릭했습니다. 솔직히 말해보세요. 누가 클릭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제 눈앞에는 웃는 이모티콘과 함께 현대적인 불륜에 대한 상세하고 번호까지 매겨진 설명서가 펼쳐졌습니다. 주말에 양평으로 떠났던 우리 여행을 잊을 수가 없어요. 당신의 미소 덕분에 우리 부서 전체가 환해졌어요. 다음 고객사와의 저녁 식사까지 손꼽아 기다리고 있어요. 그들의 암시, 윙크, 머리가 아닌 속을 뒤집어 놓는 단어들이 가득했습니다. 양평의 허름한 모텔, 도착했어, 보고 싶어 같은 짧은 메시지들. 그가 바로 제 남편 이준혁이었습니다. 15년간 한 침대와 삶을 공유해온 남자, 제 아이들의 아버지. 샤워를 하고 나와서는 젖은 수건을 바닥에 던져놓고 왜 수건이 축축한지 의아해하는 바로 그 사람이 두 번째 삶을 살고 있었던 겁니다. 비밀 요원도 록스타도 아닌 월요일마다 틀에 박힌 사진과 함께 사내 소식을 전송하는 인사팀 여자와 바람을 피우는 지극히 평범한 주인공이었죠. 숟가락으로 떠먹어도 될 만큼 진한 아이러니였습니다. 저는 그 지긋지긋한 건강식 요리 앞에 서서 갑자기 그것에서 조롱의 냄새가 난다고 느꼈습니다. 평소 아이들 학원 스케줄, 쇼핑 목록, 누가 실내화를 잊어버렸는지 등을 생각하던 뇌가 순간 멈췄다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연민도 눈물도 심지어 아직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차분하고 약간은 과학적인 호기심이었습니다. 어떻게 내가 눈치채지 못했을까? 그는 어떻게 이런 일을 벌였을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왜 그의 비밀스러운 대화가 마치 레드카펫 위를 걷는 것처럼 당당하게 회사 메일을 통해 오고 갔을까? 왜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이 투명성을 누릴 권리가 있고 나는 없는 걸까? 그 순간 저는 웃음이 나올 정도로 명확하게 깨달았습니다. 저는 아이스크림 통에 얼굴을 파묻고 우는 타입이 아닙니다. 물론 냉동실 쪽으로 시선이 가기는 했지만요. 저는 계획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최대한의 파급력과 지속적인 효과를 내는 것을 좋아하죠. 저는 박지혜, 한때는 마케팅 전문가였고 지금은 소위 말하는 전업주부입니다. 하지만 제 손은 캠페인을 시작하고 나중에 아무도 헛것을 봤다고 말하지 못하도록 증거를 수집하는 방법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많은 이메일과 메시지, 그리고 촌스러운 카펫이 깔린 양평 모텔방에서 찍은 흐릿한 사진 몇 장을 훑어보았습니다. 그 카펫은 별장 가는 길에 있는 수십 개의 비슷한 모텔에서 본 것이었습니다. 이 작은 디지털 흔적의 실타래는 제 명치에 얹힌 덩어리를 향해 똑바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가족에게는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고들 하죠. 네, 제 남편 이준혁은 착실하고 체계적이며 꼼꼼하게 소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제 아내 목소리가 갑자기 변했습니다. 무거워지고 오랫동안 울리지 않았던 쇳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제게 망치처럼 단순한 목표가 생겼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히스테리도 아파트 입구에서의 소란도 아닐 겁니다. 그것은 명확함이 될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약간의 사회적 책임을 더한 투명함. 그가 누구와 어떻게 팀워크 활동을 구축했는지 저뿐만 아니라 회사 행사에서 그와 함께 사진을 찍고 회의에서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는 모든 사람이 알게 되도록 말입니다. 소위 말해 인맥 확장을 꿈꿨으니 확장시켜주기로 했습니다. 전자레인지 시계는 14시 17분을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곧 자기 골방으로 돌아와 스크린 골프 자세를 고쳐잡고 헤드셋에 대고 시너지에 대해 중얼거릴 겁니다. 하지만 제 손가락은 이미 떨림을 멈추고 아주 능숙해져 있었습니다. 마치 예전에 프로젝트 론칭을 앞두고 프레젠테이션 작업을 하던 시절처럼요. 저는 사라질 수 있는 모든 것을 조심스럽게 저장하고 폴더별로 정리하고 파일 이름을 차분하고 건조하게 아무런 수식어 없이 바꿨습니다. 대화 내용 1. 화면 캡처 2. 사진 모텔 그리고 마치 고객에게 제출하는 것처럼 명확하고 일관된 하나의 통합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다만 이제 고객은 그의 회사 전체였고 상품은 그 자신의 평판이었습니다. 이 조용한 폴더가 커져감에 따라 이상한 평온함이 저를 감쌌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마침내 제 차의 운전대를 돌려준 것 같았습니다. 저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서두름은 남의 영역이라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제 영역은 꼼꼼함과 거리두기였습니다. 자, 준혁 씨, 저는 노트북 덮개를 부드럽게 닫으며 속삭였습니다. 당신은 방금 나에게 몇 년 만에 최고의 자료를 선물했어. 그 말에는 고소함이 아니라 시작한 일은 끝을 봐야 한다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밤은 건조한 자동 비행 모드처럼 지나갔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보여야 아무도 무시할 수 없을지, 어떤 제목을 달아야 사람들이 열어볼지, 어떤 어조로 써야 단 한 글자도 감정적인 것으로 치부할 빌미를 주지 않을지 상상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8월 20일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마치 두려워하던 것을 이미 결정했을 때처럼 맑고 거의 축제 같은 아침이었습니다. 그는 의미 없는 노래를 흥얼거리며 단백질 쉐이크를 만들고 제 뺨에 입을 맞추고는 중요한 발표, 프레젠테이션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오늘 발표가 있긴 하겠지. 조금 다른 종류의 발표가. 그리고 아이들이 집을 나설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민준이는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쏜살같이 나갔고 하윤이는 버스 정류장에서 깡충깡충 뛰었습니다. 저는 컵을 씻고 식탁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폴더는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깨끗한 새 이메일 창. 제목은 업무적이고 진지하며 클릭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긴급. 이준혁 자택에서 발송된 업무 관련 정보. 그리고 안에는 소리 지름이나 자질구레한 세부사항 없이 읽는 사람 누구에게도 의심의 여지를 남기지 않을 만큼만 건조하고 정중한 본문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첨부 파일 하나, 모든 것이 순서대로 정리된 바로 그 문서.
마지막에는 인사팀의 윤아름 씨에 대한 작은 추신을 달았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그쪽으로 문의 바랍니다. 대화 내용을 보아하니 그녀가 이 사안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것 같군요. 저는 마치 거대한 무언가의 시작을 앞둔 사람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심장은 이상하게도 차분하게 뛰었습니다. 손가락이 전체 회신 버튼 위에서 멈췄습니다. 저는 갑자기 사무실의 정적이 흐르고 누군가 화면에서 고개를 들고 늘 커피와 프린터 냄새가 나는 복도를 따라 속삭임이 퍼져나가는 모습이 아주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소란도 비명도 없을 것이다. 그저 짧은 전송 버튼 클릭 한 번이면 끝날 것이다. 하지만 저는 물에 뛰어들기 전처럼 마지막 1초의 여유를 주며 5까지 세면서 숨을 골랐습니다. 저는 항상 결정을 내리기 전에 그 결정이 스스로 단단히 설 시간을 주는 것을 좋아하니까요. 저는 버튼을 눌렀습니다. 북소리도 팡파르도 없는 평범하고 짧은 전송 버튼 클릭. 잘 익은 사과에 칼이 들어갈 때처럼 조용한 소리만 났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 멀리 그의 사무실 복도, 늘 커피와 플라스틱, 종이 먼지 냄새가 나는 그곳이 잠시 아주 조용해진 것 같았습니다. 마치 누군가 전체 음소거 버튼을 누른 것처럼 사람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모니터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속삭임이 시작되었겠죠. 누군가는 이미 전화기를 향해 손을 뻗고 누군가는 마치 유리창 너머에 해답이라도 있는 것처럼 창밖을 바라볼 겁니다. 저는 그저 아침 커피향이 아직 남아있는 우리 집 부엌 식탁에 앉아 방금 씻어놓은 깨끗한 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나의 히스테리가 아니라 그의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다만 슬라이드 대신 대화 내용이, 그래프 대신 양평 모텔의 영수증이, 그리고 큰 소리 대신 차분한 어조와 정확한 날짜가 있을 뿐이었습니다. 제 이메일은 필요했던 만큼 건조하게 작성되었습니다. 긴급, 이준혁 자택에서 발송된 업무 관련 정보. 안에는 격앙된 어조도 불필요한 세부 사항도 없이 오직 사실과 차분한 설명, 그리고 첨부 파일뿐이었습니다. 이준혁 부장의 업무회, 고객 미팅 및 인사팀 파트너십에 관하여 모든 내용이 사적인 부분은 잘라낸 채 조목조목 정리되어 가십으로 본질을 흐리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작은 메모를 덧붙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사팀 윤아름 대리에게 문의 바랍니다. 대화 내용을 보아하니 그녀가 이 과정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모든 문장이 가족 드라마가 아닌 내부 보고서처럼 보이도록 신경 썼습니다. 드라마는 현관 앞에서나 하는 것이고 제 부엌은 업무 공간이니까요. 전화기는 10분쯤 지나서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메시지가 콩 복듯 쏟아졌습니다. 지혜야, 괜찮아. 이거 진짜야? 진심이야? 마치 제가 동네 연못에 거대한 물고기가 나타났다고 온 동네에 알린 것처럼 모두가 서둘러 구경하러 달려오는 듯 했습니다. 그 다음 친구 수진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너 정말 그걸 보냈어? 그녀의 목소리는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거대한 나무가 고요 속에서 쓰러지는 것을 본 사람처럼 경악에 차 있었습니다. 보냈어. 저는 말했습니다. 원활한 소통을 좀 도왔지. 수진이는 짧고 신경질적으로 웃었습니다. 사무실이 불타고 있대. 그쪽 부서에 있는 우리 공동 지인이 내 남편한테 메시지 보냈어. 너희 회사 지금 서사시를 쓰고 있다고. 인사팀 그 여자는 오늘의 명언으로 정직은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보냈대. 뭘 겨냥한 건지 뻔하지. 그리고 그 인턴, 기철이는 이메일을 프린터로 복사해서 지하철 전단지처럼 부서마다 돌리고 있대. 여기저기서 속삭인다고 했습니다. 부장님이 글을 호출했고 다들 바쁜 척하지만 눈은 겨울 참새처럼 동그래졌대. 저는 들으면서 오랫동안 헐거워져 있던 제 안의 어떤 부품이 제자리를 찾고 나사가 조여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고소함이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불행해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제게 중요했던 것은 아무 일도 없는 척하는 것을 멈추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기업 문화라는 단어에 정수기 옆에 붙은 슬로건뿐만 아니라 실제 윤리에 대한 무언가가 담겨 있기를 바랐습니다. 준혁 씨는? 제가 수진이에게 물었습니다. 윗선에 불려갔다고 하더라. 그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실적 상승에 대한 슬라이드로 발표할 준비를 했는데 갑자기 사생활 비디오가 켜진 사람 같은 얼굴이었대. 야, 지혜야, 너 정말 감당할 수 있겠어? 저는 그녀가 볼 수는 없었지만 미소를 지었습니다. 수진아, 나 15년 동안 그가 바닥에 던져놓은 젖은 수건을 견뎠어. 이 정도는 어떻게든 감당할 수 있을 거야. 그 후로는 걷잡을 수 없었습니다. 전화, 메시지, 아는 사람과 잘 모르는 사람들. 누군가는 동정적으로, 누군가는 호기심으로, 또 누군가는 너무나 확신에 차서 단칼에 잘라내라고 조언했습니다. 저는 모두의 말을 차분하고 짧게 들었고, 감사 인사를 하고, 때로는 휴대폰을 무음으로 해놓고, 주전자에 물을 올리러 갔다가 다시 돌아와 몇 명에게 더 답장했습니다. 어느 순간 저는 예전 제 사무실 책상에 앉아 있는 것 같았습니다. 수신함과 발신함 두 개의 모니터를 두고 감정이 집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하면서 데이터가 정확한 수신자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캠페인을 지휘하던 예전의 삶처럼 말입니다. 아이들은 5시가 다 되어 돌아왔습니다. 민준이는 언제나처럼 스케이트보드를 들고 돌진에 들어와 현관에서 운동화로 쿵소리를 내며 샌드위치를 먹어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하윤이는 받아쓰기에서 세 문제를 맞췄다고 자랑했습니다. 저는 아이들의 말을 들으며 이 모든 차분함과 꼼꼼함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깨달았습니다. 바로 이 평범함을 위해서라는 것을요. 내일 그림 숙제마저 해야지. 이메일이나 어른들의 어리석음이 아이들의 익숙한 땅을 발밑에서부터 흔들어 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차를 타주고 오늘 하윤이를 칭찬해준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녁에는 아이들 책가방을 확인해야겠다고 속으로 메모하고는 다시 전화기로 돌아갔습니다. 저녁이 되자 전화는 뜸해졌습니다. 큰 폭발 뒤에는 늘 그렇듯 처음에는 모든 것이 울리다가 기이한 정적이 찾아옵니다. 그 정적 속에서는 수도꼭지에서 물방울이 떨어지는 소리와 시계가 초를 세는 소리가 들립니다. 저는 제가 일주일 동안 다 읽지 못했던 책을 들고 앉아 심지어 페이지를 한 장 한 장 넘기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관자놀이를 짓누르던 통증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폭풍우가 지나간 뒤에 명료함이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마당은 아직 젖어 있지만 어디가 웅덩이고 어디가 돌멩이며 어디를 밟는 것이 좋은지 아주 뚜렷하게 보였습니다. 휴대폰이 다시 한번 진동했습니다. 수진이의 메시지였습니다. 그 여자가 두 번째 오늘의 명언을 보냈대. 비밀처럼 보이는 모든 것이 비밀로 남지는 않는다. 너 어디야? 무슨 일 있으면 내가 갈게. 저는 답장했습니다. 집이야. 괜찮아. 그리고 그 순간 현관문 자물쇠에서 열쇠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주 익숙하게, 약간 거칠게, 작은 삐걱거림과 함께 늘 이준혁이 서두르거나 손이 떨릴 때 나는 소리였습니다. 문이 열리고 지하철의 퀴퀴한 냄새와 낯선 사무실 냄새가 집 안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저는 책을 덮고 책갈피를 끼워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그의 중요한 발표가 시작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이크 없이 진행되는 발표 말이죠. 그리고 저는 여전히 목소리를 높일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저 똑바로 쳐다보고 마치 회의록을 구술하듯 차분하게 말하면 충분할 것이라고요. 그는 마치 복도에서 누군가에게 떠밀린 것처럼 들어왔습니다. 열쇠는 급하게 돌아갔고 문은 쾅 닫혔으며 그와 함께 지하철 냄새, 낯선 사무실 냄새, 자판기에 값싼 커피 냄새가 집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재킷은 비뚤어져 있고 넥타이는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머리는 바람을 맞은 듯 헝클어져 있었죠.
평소 거울 앞에서 옷깃을 바로잡고 양말이 짝을 맞춰 놓여 있는지 확인하던 그 깔끔한 이준혁이 갑자기 하루가 계획대로 풀리지 않아 계획과 함께 하루를 통째로 날려버린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서류 가방을 마치 실제보다 훨씬 무거운 것처럼 현관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잘난 척하는 태도로 인사도 없이 현관에서 소리쳤습니다. 선반 위에 유리잔이 짤랑거릴 정도였습니다. 지혜야, 당신 무슨 짓을 한 거야? 그의 목소리는 남의 자전거를 훔치다 들킨 소년처럼 갈라졌습니다. 저는 서둘러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옷걸이에서 그의 재킷을 내려 똑바로 걸고 외풍이 들지 않도록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말했습니다. 신발 벗고 들어와. 흑, 묻잖아. 우리는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는 것일로 들어갔습니다. 책은 책갈피가 위로 오게 놓여 있고 아이들은 아직 집에 없었습니다. 아이들의 평소 엄마, 이거 해도 돼요? 소리가 들리기까지 몇 분의 여유가 있었죠. 그는 방 한가운데에 서 있었습니다. 엉뚱한 곳에 엉뚱한 사람에게 배달된 새 장롱처럼 어색하고 시끄러웠습니다. 당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 회사 전체에, 우리 층 전부에, 경영진에, 인사팀에, 보안팀에 보낼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이메일을 보냈잖아. 이건 내 이름, 내 직장, 내 평판이라고. 그는 자신의 말에 걸려 넘어져 그 말을 곱씹다가 다시 내뱉었습니다. 윤아름 씨는 신경쇠약에 걸렸다고 했어. 정신적 피해로 고소할 거래. 그리고 이건 사생활 침해야. 당신은 내 노트북을 볼 권리가 없었어.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눈앞에 지난 20년간 자신을 제외한 다른 누구에게든 잘못을 뒤집어 씌우는데 능숙했던 이준혁의 모든 것이 손바닥처럼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는 안락의자에 앉아 그에게 화해의 의미로 스투를 밀어주었습니다. 그가 앉지 않자 저는 그저 공중에 떠다니던 말을 했습니다. 준혁 씨, 당신은 몇 년 동안 윤아름 씨와 업무의 팀빌딩을 해왔고 나는 딱 한 번 내부 소통을 했을 뿐이야. 균형은 맞다고 보는데 그는 얼굴이 보랏빛으로 달아올라 방을 이리저리 서성이다가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주저앉았습니다. 팔꿈치를 무릎에 기댄 채 빠르고 낮은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고해성사를 하듯 하지만 죄를 씻어내 마음이 가벼워지는 그런 고해가 아니라 모든 것을 되돌리고 싶어하는 그런 고해였습니다. 실수였어. 일시적인 거였고 힘들었어. 실적, 고객, 프레젠테이션 압박이 심했어. 당신은 항상 집에만 있고 아이들, 숨 쉴 수가 없었어. 아무도 날 이해해주지 않았고 그녀는 그냥 곁에 있어 줬을 뿐이야. 그래, 몇 번 같이 여행 갔어. 문자도 했고. 하지만 아무 의미 없어. 그때 저는 그의 말에 홍수를 막기 위해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세부 사항이 필요 없었습니다. 차에 설탕을 더 넣을 필요가 없듯이 말이죠. 제게 필요한 것은 두 가지 간단한 인정이었습니다. 당신이 가족의 경계를 무너뜨렸고 당신이 그것을 멈출 것이라는 것. 그는 당혹감이 어린 눈을 들고 대화의 주도권을 자신이 익숙한 슬라이드와 퍼센트의 영역으로 되돌리려 했습니다. 그럼 당신의 치매는 어떻고? 당신은 내 업무용 컴퓨터를 사용했어. 이메일 하나로 내 경력을 망가뜨렸다고. 오늘 부장님이 나를 불러서 재앙이라고, 비전문적이라고. 조사 기간 동안 직무 정지될 거라고 했어. 저는 일기예보를 들을 때처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준혁 씨. 그게 바로 결과라는 거야. 당신 그 단어 좋아하잖아. 이제 그게 당신 집에서 살아보게 해. 그게 당신에게 어떻게 작용하는지 보게 될 거야. 문이 딸깍 열리고 복도에서 민준이의 신발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뒤를 이어 하윤이가 언제나처럼 자기만의 삶을 사는 듯한 책가방을 메고 쾌활하게 뛰어들어왔습니다. 엄마, 배고파요. 엄마, 보세요. 저 곱셈 9단까지 다 외웠어요. 세상은 정상 궤도로 돌아왔습니다. 아이들, 차, 빵,
집에서의 이야기들. 저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부엌으로 가서 빵을 자르고 주전자에 물을 올리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꿀과 치즈를 식탁에 놓았습니다. 체육 시간 이야기와 수학 선생님의 새 노트가 레몬 그림으로 아주 예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민준이가 빵을 먹는 동안 아빠 쪽을 힐끗 보더니 아무렇지 않게 물었습니다. 아빠, 오늘 발표는 어떻게 됐어요? 이준혁은 침을 삼키고 거의 떨리지 않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음 주로 연기됐어.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정말 이상할 정도로 평화롭게 들리네. 마치 주민회의처럼 모든 것을 연기할 수 있다고 정말 믿는 사람 같아. 저녁 식사 후 아이들은 각자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준이는 숙제와 친구들과의 채팅을 하러, 하윤이는 물감을 꺼내 들었습니다. 지금 그녀의 공책에는 바다가 펼쳐져 있고 그 파도는 살아있는 듯 보였습니다. 저와 이준혁은 부엌에 단둘이 남았습니다. 저는 식탁을 치우고 있었고 그는 냉장고에 등을 기댄 채 서 있었습니다. 마치 냉장고가 자신을 숨겨줄 수 있기라도 한 것처럼요. 그리고 다시 같은 말을 반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부드럽게. 지혜야, 전쟁은 하지 말자. 조용히 해결하자. 우리에겐 아이들이 있잖아. 집안 싸움 밖으로 내보내지 말자. 내가 다 바로잡을게. 그녀와 끝낼게. 당신에게 상처 주려던 건 아니었어. 혼란스러웠어. 위기였어. 그 순간 저는 찬물로 세수하고 싶어졌습니다. 살면서 위기, 혼란스러웠다는 말을 여러 사람의 입에서 들어왔고 그 말들은 결코 정직과 가정에 대한 존중이라는 간단한 것을 어긴 성인을 정당화하는 의미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준혁 씨,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당신도 어른이고 나도 어른이야. 우리에겐 두 아이와 가정이 있어. 소리 지르거나 소란을 피울 생각은 없어. 질서를 바로잡을 생각이야. 그리고 질서는 진실과 서류에서 시작되는 거야. 네, 서류에서도요. 왜냐하면 가족이란 사랑에 늦게 들어갈 게만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니까요. 공과금 고지서, 학원비 청구서, 우리의 공동재산, 우리의 안전. 대화 내용을 보니 당신이 비핵심 리스크라고 부를 만한 모든 것들이죠. 이제 저는 그것들을 더 이상 카펫 밑에 숨기지 않을 겁니다. 내일 변호사에게 전화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조목조목 정리할 거야. 당신도 앉아서 비밀 놀이를 하는 10대가 아니라 어른답게 이야기할 거야. 그는 입술을 꽉 다물고 반박하려다 생각을 바꿨습니다. 그의 눈에는 마치 제가 그의 놀이터를 빼앗기라도 한 것처럼 그 특유의 유치한 억울함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이전만큼 시끄럽지는 않았지만요. 밤에 그는 다시 한번 설명하려고 제게 왔습니다. 이번에는 미안해해서 당신이 날 이해 못해로 레퍼토리를 바꾸며 제가 차갑다. 항상 아이들 일에만 신경 쓴다. 숨 쉴 공간을 주지 않는다고 탓하려 했습니다. 저는 오래 듣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그런 대화를 할 때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먼저 직장과 윤아름 씨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서류를 가지고 앉아서 이야기하자고요. 지금은 자야 한다고. 내일은 긴 하루가 될 테니까요. 그는 문을 쾅 닫지 않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집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보일러에서 물 흐르는 소리와 옆집에서 누군가 늦게 귀가하는 소리가 들리는 그런 정적이었습니다. 저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간단한 생각을 했습니다. 두려워하는 것을 멈추면 얼마나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워지는지, 그리고 물에 빠지지 않기 위해 어디를 밟아야 할지 길이 얼마나 명확하게 보이는지에 대해 저는 일어나 물을 마시러 부엌으로 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무심코 우리가 가족 서류를 보관하는 공동 서류장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방식대로 모든 것이 연도별로 깔끔하게 정리된 폴더들이 있었습니다. 막 닫으려는데 이전에는 없었던 좁고 회색인 새 폴더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다른 폴더들처럼 선반에 반듯하게 꽂혀 있지 않고 마치 누군가 최근에 생각 없이 쑤셔 넣은 것처럼
모서리가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책 등에는 우리 집과는 어울리지 않는 아주 비즈니스적인 말투로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투자 기회, 방해 금지. 저는 그 회색 폴더를 열었습니다. 마치 남의 연장통을 여는 것처럼요. 모든 게 뻔해 보이지만 드라이버 이름들이 어딘가 우리 것이 아닌 듯한 느낌. 차가운 투자 기회, 수익자, 신탁 관리. 모든 것이 오랫동안 질서 있는 척하는 연습을 한 사람이 좋아할 만한 방식으로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페이지를 넘길수록 더 명확해졌습니다. 이것은 실수했으니 바로잡겠다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소란 없이 드라마 없이 그저 서류를 이쪽 더미에서 저쪽 더미로 옮기는 것만으로 조용히 가족을 떠나기 위해 미리 설계된 탈출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서류들 속에서 제 손바닥이 바싹 마를 만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케이맨 제도의 유령 회사를 이용한 자금 구조, 여러 차례에 걸친 송금 내역,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신탁이라는 제목의 얇은 출력물이었습니다. 수혜자는 미래의 부양가족, 날짜는 6개월 전. 그의 필체가 아닌 낯선 공증인의 반듯한 서명이 있었습니다. 저는 의자 끝에 앉아 좀처럼 틀리지 않는 저의 오랜 직감이 준비했구나라는 한 단어로 모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미리 말해두지만 저는 회계사도 변호사도 아닙니다. 저는 평생 고지서, 스케줄표, 증명서 같은 간단한 서류들과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제 눈은 어디서 글꼴이 다르고 어디에 불필요한 단어가 있으며 어디에 날짜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반듯한지 알아채는데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모든 것이 너무 반듯했습니다. 마치 손이 떨리지 않도록 여러 번 연습한 사람처럼요. 그러자 제 떨림이 멈췄습니다. 대신 질서를 잡아야 할 위기의 순간에 찾아오는 평온함과 계획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중요한 페이지들을 조심스럽게 사진 찍고 불필요한 것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옆에 깨끗한 USB를 놓고 스캔 파일을 옮긴 후 파일이 열리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부엌에서 예전에 한 지인이 웃으며 정말 급할 때 연락해라며 추천해준 변호사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그의 이름은 박정훈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모든 것을 겪어본 응급실 의사처럼 낮고 차분했습니다. 저는 감정 없이 짧게 설명했습니다. 남편과 유나름의 대화 내용, 전체 회신 이메일은 이미 보냈다. 이제 투자 관련 폴더를 찾았다. 케이맨 제도 역외 계좌, 미래의 부양가족이라는 문구가 있는 신탁, 날짜는 6개월 전. 그는 놀라거나 불필요한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주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박지혜 씨, 이건 분위기가 아니라 장르를 바꾸는 문제입니다. 이건 단순한 이혼 소송이 아니라 자산은닉에 관한 문제입니다. 내일 오전 9시에 제 사무실로 오세요. 합법적으로 복사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져오세요. 아무것도 삭제하지 마시고 원본은 건드리지 마세요. 가압류 및 가처분 신청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는 이 폴더를 찾았다고 말하지 마세요. 우리가 도덕적인 문제만 이야기한다고 생각하게 두세요. 저는 알겠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몇 분간 그냥 앉아 주전자 안에 따뜻한 물이 숨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운이 좋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이 상황 자체가 운 좋은 것은 아니었지만 이 상황의 수도꼭지가 어디에 있는지 제때 발견한 것이 운이 좋았다고요. 밤은 고르게 숨쉬었고 집은 조용했으며 아이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이준혁도 자기 방에서 조용해졌습니다. 일이 아니라 들통났다는 사실에 지친 사람처럼요. 저는 제가 가장 잘하는 일을 했습니다. 혼돈을 작은 더미로 정리하는 것. 한쪽에는 변호사에게 가져갈 서류, 다른 쪽에는 나중에 학교와 생활에 필요할 것들, 그리고 세 번째 더미에는 꾸밈없는 생각들을 놓았습니다. 집은 아이들을 위한 안식처로 남겨야 한다. 돈 문제는 싸워야 할 것이다. 감정은
나중으로 미룬다. 지금은 한 걸음씩 마치 비온 뒤 시골길을 걷듯이 뛰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새벽녘에 저는 다시 그 폴더로 돌아가 제목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다시 훑어보았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다가 이전에는 가족 생활에서 본 적 없는 문구에 무심코 눈길이 멈췄습니다. 수익자는 특정 사건 발생 시 결정됨. 갈비뼈 아래에서 무언가 덜컥했습니다. 이런 서류에서 사건이란 크리스마스 트리나 기념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이미 일어났거나 누군가의 조용한 계획에 따라 일어나야 할 무언가였습니다. 그 생각에 두려움보다는 아주 건조하고 사무적인 기분이 들었습니다. 마치 이것이 핵심골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처럼요. 저는 출력물들을 파일에 정리하고 USB를 가방 안 주머니에 넣고 옆에 휴대폰 충전기를 두었습니다. 오늘 필요할 테니까요. 그리고 서류장을 닫으러 갔습니다. 이미 문 쪽으로 손을 뻗었는데 그때 삐져나온 영수증 용지 끝자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마치 누군가 종이 조각은 무게가 없다고 생각한 듯 부주의하게 남겨진 작은 직사각형이었습니다. 저는 가시를 뽑듯 조심스럽게 두 손가락으로 그것을 빼내어 읽었습니다. 양평 가든 호텔 555. 날짜 정확히 6개월 전. 금액 5원. 관리자 서명. 그리고 그 아래 작게 인쇄된 단어 2인. 그 순간 침실문이 딸깍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의 발소리가 들렸고 저는 그 영수증을 숨길 틈도 없이 그가 뉘우침과 명령이 섞인 듯한 톤으로 제 이름을 부르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는 간청과 명령이 뒤섞인 바로 그 톤으로 내 이름을 불렀다. 나는 급하게 돌아서지 않고 그저 영수증을 책상 가장자리 USB 옆에 놓았다. 마치 필요한 부분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는 밝은 책갈피처럼. 그는 그것을 보고 눈을 가늘게 떴다. 잡으려는 듯 한 걸음 다가섰지만 이내 생각을 바꾸고 멈춰섰다. 마치 갑자기 신발에 묻은 흙을 발견한 사람처럼. 그리고는 더 조용히 으르렁거리는 대신 사무적인 말투로 물었다. 그거 어디서 났어? 나는 간단하게 대답했다. 가족 물건들 두는 곳에 있었어. 가족 서류장에서. 그리고 더 이상 아무 말도 덧붙이지 않았다. 이런 순간에는 불필요한 말 한마디 한마디가 소음에 익숙한 사람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나에게 소음은 필요 없었다. 그는 갑자기 자신의 재킷이 좁게 느껴진 사람처럼 어깨를 으쓱했다. 사무실에서 짓던 그 화해의 미소를 지으려 애썼다. 얘기 좀 하자. 다 설명할게.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야. 그리고 우연과 업무 스트레스에 대해 무언가 더 말했다. 나는 들으면서 머릿속으로 익숙한 단어들 옆에 체크 표시를 했다. 그러고는 등기소 직원처럼 차분하게 말했다. 내일 오전 9시에 변호사 사무실에서 봐. 주소는 문자로 보내줄게. 지금은 아이들 잘 시간이야. 아침은 소란 없이 시작되었다. 민준이는 공책을 찾았고 하윤이는 물감을 챙겼다. 이준혁은 마치 도서관에 있는 것처럼 발끝으로 집안을 돌아다녔다. 마치 침묵이 어제의 일을 없었던 것으로 만들 수 있기라도 한 것처럼. 그래도 그의 전화기는 진동했고 짧고 공식적인 메시지를 띄웠다. 그는 읽고는 창백해져서 주머니에 쑤셔 넣었다. 내가 묻지 않았는데도 그는 말없이도 뻔한 사실을 입 밖으로 냈다. 내부 조사 기간 동안 직무 정지래. 그는 남의 대사를 읊듯 건조하게 말하고는 이내 습관처럼 덧붙였다. 해결될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해결된다는 좋은 말이니까. 마침내 제대로 해결하기 시작한다면 말이다. 박정훈 변호사는 약속대로 오전 9시에 우리를 맞았다. 그의 사무실은 과시적인 아늑함 없이 간결했다. 책상, 램프, 서류장. 표정은 차분했고 목소리에는 가식이 없었다. 그는 내 말을 듣고 USB, 출력물, 영수증을 책상 위에 놓으라고 했다. 몇 가지 확인 질문을 한 뒤 내가 좋아하는 명료하고 애둘러 말하지 않는 언어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먼저 가압류 및 가처분 신청을 해서 아무도 자산을 빼돌리거나 명의를 변경할 시간을 벌지 못하게 할 겁니다. 다음으로 증거에 대한 공증 절차를 밟아 어떤 파일도 포토샵이라고 주장하지 못하게 할 겁니다. 동시에 은행의 자금 흐름에 대한 조회를 요청하고 호텔에 대한 공식 확인서를 받아줄 사설 전문가에게 의뢰할 겁니다. 그리고 집 문제, 지혜 씨, 집은 아이들에게 안식처입니다. 법원에 당신과 아이들의 안정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할 겁니다. 자산은 이게 위험이 있다는 점은 당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겁니다. 나는 들으면서 마침내 실체가 있는 우리라는 단어를 느꼈다. 결혼식에서나 하는 그런 우리가 아니라 문장 끝에 서명과 도장이 찍히는 그런 우리말이다. 이준혁은 옆에 앉아 있었는데 키는 나보다 항상 조금 컸지만 작아 보였다. 서류 가방 끝을 손가락으로 만지작거렸다. 박 변호사가 아무런 압박 없이 역의 계좌라는 단어를 말했을 때 움찔했다. 가족의 미래를 위한 투자였다고 반박하려 했다. 박 변호사는 고개를 들었다. 미소조차 짓지 않았다. 서류에는 가족이 아니라 미래의 부양가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완곡한 표현은 그만두시죠. 이준혁은 마치 신발에 묻은 지울 수 없는 먼지를 본 것처럼 고개를 숙였다. 그 후로는 일이 착착 진행되었다. 내가 회사를 론칭하던 시절처럼 공증인은 그의 노트북에 있는 대화 내용과 첨부 파일을 고정시켰다. 오래된 영화 필름처럼 한 장 한 장 조심스럽게. 나는 USB, 영수증 사본, 날짜, 이름들을 제출했다. 특징 없는 건조한 인상의 사설 탐정은 양평의 호텔에 다녀와 도장이 찍힌 공식 답변서를 가져왔다. 모든 것이 암시 없이 사실 그대로였다. 은행에 보낼 서류는 그날 바로 발송되었고 이제 내게 전화하는 사람들은 한가한 지인들이 아니라 변호사 보조원, 공증인, 회계사 등 일과 관련된 사람들이었다. 나는 짧고 간결하게 대답했고 전화통화 사이에는 차를 끓이고 하윤이의 숙제를 봐주고 민준이에게 수학시험이 언제인지 물었다. 그동안 소문은 서류보다 빠르게 퍼져나갔다. 수진이는 윤아름이 조사가 끝날 때까지 다른 지역으로 원격 근무 발령이 났다고 전했다. 이준혁의 부서는 폭발 직전처럼 조용해졌다고 했다. 사무실 문 앞에서는 수군거렸고 부장은 그를 불러 영화에서처럼 이건 재앙이야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는 그곳에서 이상할 정도로 차분하게 진료실에서 의사의 짧은 한마디를 들은 사람 같은 돌 같은 침묵을 지닌 채 돌아왔다. 저녁에 그는 또 한 번 대화를 시도했다. 미안해해서 당신이 나를 망치고 있어까지를 오갔다. 내 카드를 정지시키고 가족 공동계좌를 동결하려 했지만 나와 박 변호사는 한 발 앞서 있었다. 내 명의로 된 별도 계좌를 개설하고 은행에 통보하고 모든 작은 움직임을 엑셀표에 기록했. 그가 화가 나서 당신 나를 끝장내려는 거지 라고 쏘아붙였을 때 나는 지친 목소리로 대답했다. 나는 아이들이 살 곳과 먹을 것이 있었으면 좋겠어. 나머지는 당신의 성인으로서의 결정이고 이 간단한 진실은 우리 사이에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문틀처럼 버티고 섰다. 날들은 길게 늘어졌지만 그 안에는 도로의 차선 같은 것이 생겼다. 아침에는 학교와 책가방, 낮에는 서류와 도장, 저녁에는 수프와 공책, 밤에는 침묵. 그 침묵 속에서 나는 자산, 신탁, 수익자 같은 단어들을 배웠다. 판례를 읽고 웹세미나 녹화본을 들으며 두려워하지 않으니 얼마나 많은 것을 이해할 수 있는지 놀랐다. 그리고 한 번은 인생이 정말 예상치 못한 전문성 향상 과정을 제공한다는 생각에 혼자 조용히 웃었다. 다만 그 수업료가 돈이 아닐 뿐 그동안 이준혁은 새로운 전략을 세우려 했다. 모든 것을 멈추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다고 약속하며 우물쭈물하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고 정말로 힘든 사람이 누구인지 설명하는 장문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그의 어머니가 연극적인 엄격함으로 전화를 걸어
가정은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나는 정중하게 대답했다. 네, 가정은 지키는 거죠. 내부에서 공격받지 않을 때요. 손주들을 돕고 싶으시다면 우리가 어디 사는지 아실 거예요. 저에게 훈계는 하지 마세요. 수화기 저편은 조용해졌다. 60세가 된 나에게 간단한 것을 간단한 말로 하는 것은 익숙한 일이니까. 법원에서 첫 번째 결정 통지서가 왔을 때 날짜와 시간, 주소, 그리고 가압류 및 주거 사용 순서에 관한 건이라는 문구가 적힌 건조한 종이 한 장. 나는 그것을 책상 위에 놓고 마치 오래전에 사두고도 정말 떠날 수 있을지 믿지 못했던 기차표처럼 한동안 바라보았다. 그러고는 달력을 가져와 그날을 표시하고 아이들에게 무엇을 준비해 줄지, 누구에게 하윤이를 학원에서 데려와 달라고 부탁할지, 어떤 서류를 폴더에 넣을지 적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하게 두려움이 아닌 젊은 시절 프레젠테이션을 하러 스크린 앞에 섰을 때의 그 사무적인 집중력을 느꼈다. 숨을 들이쉬고 어깨를 펴고 그들에게는 그들만의 표가 있겠지만 나에게는 나만의 진실이 있다. 그리고 그 진실 속에는 이상하게도 많은 평온함이 있었다. 지정된 아침은 쌀쌀했고 하늘은 씻은 듯 맑았다. 나는 중요한 날을 위해 옷장에 넣어두었던 단정한 재킷을 입었다. 가방에 서류 폴더, USB, 영수증, K맨 제도 신탁 관련 출력물을 챙겼다. 하윤이의 정수리에 입을 맞추고 걱정하지 않는 척하면서도 싫은 나를 눈으로 쫓고 있는 민준이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집을 나와 법원으로 향했다. 돌계단은 밤새 내린 비로 약간 젖어 있었다. 복도의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작은 폭풍을 안고 가는 것처럼 빠르고 조용히 걸었다. 나는 필요한 문 앞에 다가가 판사의 이름이 적힌 명패를 보았고 얇은 벽 너머로 누군가 서류를 넘기는 소리를 들었다. 그 순간 복도의 이준혁과 그의 변호사, 최 변호사가 나타났다. 그 매끈한 서류 가방을 든 어떤 것에도 시선을 오래 두지 않도록 훈련된 시선을 가진 남자. 그들은 두 걸음 앞에서 멈췄다. 최 변호사는 안경을 벗고 나와 박 변호사에게 게임 시작 전처럼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서기가 문을 살짝 열고 우리 어깨 너머를 보며 아무런 감정 없이 말했다. 박 씨 사건 들어오십시오. 법정은 속삭이고 싶은 분위기가 아니었다. 벽은 소리를 삼켰고 창문은 높았으며 차가운 빛이 들어왔고 긴 책상이 있었다. 판사는 차분한 얼굴이었고 서기는 깔끔한 서류철을 들고 있었다. 우리는 논쟁하러 온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제자리에 놓으러 온 사람들처럼 앉았다. 박 변호사는 내게 고개를 끄덕이고 서류, USB, 영수증, 그리고 바로 그 K맨 제도 신탁 출력물을 책상 위에 놓으라고 했다. 그리고 마치 앞으로 가야 할 길의 지도를 읽듯 압박 없이 차분하게 말하기 시작했다. 조목조목 언제 어디서 누가 서명했고 공증사무소에서 어떻게 확인되었으며 어떤 조회 요청이 이미 은행에 갔는지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감정이 아니라 아이들과 우리 집의 안정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설명했다. 최 변호사는 몇 번 끼어들려 했다. 사생활 침해, 업무용 컴퓨터 접근, 가족 갈등 같은 보통 창문을 닫을 때 쓰는 단어들로 말이다. 판사는 눈을 들고 서두르지 않고 그에게서 이준혁으로 시선을 옮겨 조용히 물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 법정 안의 공기가 더 무거워졌다. 6개월 전에 미래의 부양가족이라는 문구로 개설된 역외계좌는 누구의 이익을 위한 것입니까? 그리고 그 침묵은 그가 예상했던 것보다 길었다. 이 간단한 질문에 대한 준비된 답변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습관적으로 가족을 위한 투자입니다 라고 시작했다. 하지만 박 변호사는 짧게 손바닥을 출력물 위에 올려놓고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말했다. 가족 내에서 미래의 부양가족이란 자녀이거나 가족이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족은 이 사실을 통보받지 못했습니다. 판사는 마치 서류에서 이미 본 것을 확인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나에게는 질문이 거의 없었다. 나는 병원에서처럼 줄이 길어서 불필요한 말을 할 수 없을 때처럼 짧게 대답했다. 날짜를 확인하고 이메일 발송은 아기가 아니라 위선을 끝내고 싶은 마음에서였다고 말했다. 아이들은 나와 함께 살고 있으며 그들에게 집은 벽이 아니라 눈보라 속에서 버티게 해주는 단단한 습관이라고 말했다. 유나름에 대해서는 감정 없이 마치 잘못된 곳에 설치된 기계 부품에 대해 말하듯 차분하게 이야기했다. 최 변호사가 명예훼손을 들고 나오려 하자 판사는 이 사건의 대화 내용, 호텔 서류, 공증 기록이 첨부되어 있으며 서류 없는 말은 바람이지만 서류 있는 말은 증거라고 조용히 상기시켰다. 서기가 자료를 정리하는 동안 박 변호사는 왜 가압류 및 가처분 조치가 필요한지 아무도 의심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단계별로 설명했다. 자금 유출의 위험, 압박의 위험, 집이 누군가의 새로운 삶의 인질이 될 위험이 있다고. 그 순간 나는 숨쉬기가 편해졌다. 우리가 그의 말 속에서 안개처럼 겪었던 것들이 지도 위에 선이 되어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걸어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준혁은 최 변호사 옆에 앉아 책상을 보다가 천장을 보다가 했다. 몇 번 반박하려고 입을 열었다가 반박할 내용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는 입을 다물었다. 그는 다시 한번 위기, 압박, 실수 쪽으로 화제를 돌리려 했다. 판사는 시선을 떼지 않고 간단하게 물었다. 자금이 여러 차례에 걸쳐 이체되었고 서류에 배우자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다시 침묵. 서류 넘어가는 소리와 벽시계가 서두르지 않는 소리가 들리는 바로 그 침묵이 흘렀다. 결정은 드라마틱한 쉼표 없이 마치 법정에 있는 모든 사람이 따라야 할 설명서를 읽듯 건조하고 사무적으로 선고되었다. 부인과 미성년 자녀의 재산상 이익을 보존하기 위해 확인된 계좌에 대해 가압류 조치를 명한다. 신청인의 동의 없이 공동명의 재산에 대한 어떠한 처분 행위도 금지한다. 자녀들의 거주지를 일시적으로 모친과 함께하는 것으로 정하고 분쟁이 끝날 때까지 주거시설에 대한 우선 사용권을 모친에게 부여한다. 관련 금융기관에 통지하고 신탁에 대한 조회를 요청하며 다음 기일에 재산 분할 및 양육비에 대한 심리를 진행한다. 나는 들으면서 공식적인 문구보다 더 중요한 것을 행간해서 읽었다. 우리는 위험을 인지하고 안식처를 확보한다. 그리고 내 심장은 관자놀이를 두드리지 않고 제자리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깊이로 돌아왔다. 최 변호사가 이준혁에게 무언가 속삭였다. 그는 처음으로 방에 벽이 있다는 것을 알아챈 사람처럼 당황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서기가 어디에 가서 서명해야 하는지 알려주었다. 박 변호사는 사본을 챙겼다. 우리는 종이와 젖은 돌 냄새가 나는 복도로 나왔. 그는 멈춰서서 나를 돌아보고 언제나처럼 아주 차분하게 승리의 불꽃 없이 말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서두르지 않고 은행의 답변을 기다리고 서류에 서명하지 않은 누구와도 이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라고. 그리고 집에서는 평소처럼 지내라고 했다.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전쟁이 아니라 저녁에 마시는 그들의 익숙한 차 한 잔이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바로 그것을 원했으니까. 그 순간 그의 책상 위에서 전화기가 진동했다. 그는 힐끗 보고 나를 곁눈질하더니 전화를 받았다. 오랫동안 거의 숨도 쉬지 않고 들었다. 그러고는 짧게 알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무슨 일이에요? 나는 그의 얼굴만 보고도 사소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에 물었다. 그는 밝은 빛을 가리는 커튼을 내리듯 목소리를 낮췄다. 은행에서 중간 회신이 왔습니다. 바로 그 케이맨 제도 계좌로의 연쇄 이체가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세부 사항이 더 있습니다. 신탁 서류에 미래의 부양가족 문제와 관련하여 연락할 담당자가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내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그 시선에는 고소함도 드라마도 없었다. 오직 일뿐이었다. 지혜 씨, 그 연락처에 윤아름 씨 이름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내가 무언가 대답하기도 전에 열린 문틈으로 서기가 고개를 내밀고 언제나처럼 차분하게 내 성을 불렀다. 박 씨, 잠시 들어오시죠. 판사님께서 잠시 뵙자고 하십니다. 판사님이 나를 잠시 부른 것은 극적인 효과를 위해서가 아니라 간단하고 중요한 사실을 기록하기 위해서였다. 그녀는 차분하게 케이맨 제도 신탁 관련 자료에 새로운 정보가 추가되었다고 말했다. 연락 담당자가 그들의 부서 소속인 윤아름 씨이며 그녀의 해명을 요구하는 소환장이 발부될 것이라고 했다. 다음 재판 날짜가 정해졌으며 양측 모두 불필요한 대화나 행동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제 이것은 가족 드라마가 아니라 돈과 아이들이 걸린 사건이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감사 인사를 한 뒤 복도로 나와 박 변호사에게 갔다. 그는 짧게 확인했다. 계획대로 진행합니다. 이제부터는 더 조용히. 그리고 우리는 각자의 하루로 흩어졌다. 내게는 주전자, 책가방, 엑셀표가, 그에게는 서류와 전화기가 있었다. 집에 와서 나는 평소처럼 라벨을 붙여 사본들을 폴더에 정리했다. 수진이에게 전화했다. 가십을 위해서가 아니라 숨을 쉬기 위해서. 그녀는 회사 단체 채팅방이 들끓고 있다고 했다. 윤아름은 일시적으로 다른 지역으로 원격 근무 발령이 났다고. 오늘 이준혁의 사무실 문 앞은 공사. 직전처럼 텅 비어 있었고 부장은 선택적 청각 장애라고 쓰인 얼굴로 그를 지나쳤다고 했다. 그리고 인사팀, 그 여자는 마치 태엽을 감은 것처럼 오늘의 명언을 보냈다고 한다. 낮에 보여줄 수 있는 것만을 자랑스러워하라. 나는 쓴웃음을 지었다. 이 모든 것이 어른들의 부서 벽에 걸린 유치한 포스터처럼 우습고도 슬펐기 때문이다. 한 주는 악보처럼 흘러갔다. 한 마디는 공증인, 다음 마디는 은행, 그 다음은 회계사. 그 사이에는 엄마, 국 끓여줘. 엄마, 받아쓰기 확인해줘. 엄마, 내 충전기 어디 갔어? 가 있었다. 이준혁은 보안팀에서 걸려오는 전화를 받으며 집안을 발끝으로 걸어 다녔고 짧고 낯선 목소리로 말했다. 몇 번 공동계좌를 동결하려 했지만 나와 박 변호사는 속도를 늦추지 않았다. 통지서는 제때 발송되었고 서류는 철회졌다. 나는 오랜만에 처음으로 불안감뿐만 아니라 시스템이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을 나 혼자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저녁이면 그는 여전히 진심 어린 대화를 시도했다. 미안해부터 당신이 나를 망치고 있어. 가정을 함께 지켜야지까지. 나는 그에 대해 늘 똑같이 차분한 답변을 반복했다. 집은 아이들에게, 서류는 법원에, 대화는 그 후에. 한 번은 그의 어머니가 전화해서 여자는 이해해야 한다는 낡은 노래를 불렀다. 나는 듣고 나서 화내지 않고 말했다. 여자는 집이 내부에서 공격받지 않을 때 집을 지켜야 합니다. 손주들을 보고 싶으시면 문은 열려 있습니다. 조언은 필요 없습니다. 수화기 저편에서는 일기예보 전 라디오 방송처럼 고른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우리는 소란 없이 작별 인사를 했다. 사설 전문가는 양평의 호텔에서 답변서를 가져왔다. 명확하고 암시 없이. 객실 번호, 날짜, 이인. 결제는 이준혁의 카드로 이루어졌다. 은행은 케이맨 제도로의 연쇄 이체 사실을 통보했다. 두세 차례에 걸쳐 중간에는 투자 포트폴리오 같은 애매한 송금 목적을 사용해서 나는 자세히 읽고 등 뒤로 느끼고 있던 것을 실질적인 언어로 마침내 이해했다. 이것은 실수가 아니라 준비였다. 그리고 다시 분노는 찾아오지 않았다. 그 대신 그렇다면 그렇게 일하자는 단단한 마음이 들었다. 박 변호사는 마지막 재판을 앞두고 우리를 불러 회의를 열었다. 그는 내가 좋아하는 방식대로 세 개의 연로된 계획을 책상 위에 펼쳐놓았다. 이미 제출된 것, 기일까지 도착할 것, 누가 어떤 순서로 발언할 것, 집은 아이들의 안정이라는 메모와 함께 별도의 항목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신탁 부분은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었다. 미래의 부양가족, 연락처, 윤아름. 그는 약속 없이 간단하게 말했다. 가능성은 높지만 냉정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이 나의 방식이니까. 그리고 우리는 각자 다음 과제를 향해 흩어졌다. 그동안 아이들은 마땅히 그래야 하듯 자신들의 길을 가고 있었다. 민준이는 재판이 아니라 시험을 걱정했고, 하윤이는 자신의 바다 그림에 갈매기를 그려넣고 자랑스럽게 내게 보여주었다. 저녁에 내가 부침개를 만들자 아이들은 누가 프라이팬을 씻을지 다투며 웃었다. 이 순간 세상은 내가 기억하고 싶은 모습 그대로였다. 그리고 이 평화로운 빛을 위해 나는 다른 사람들의 모든 어른스러운 위기들을 선반에 정리하고 있었다. 그들의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재판 전날 또 다른 은행 회신이 도착했다. 중간 보고였지만 중요했다. 박 변호사는 늦은 시간에 전화해서 미안하다고 말하고 건조하게 읽어주었다. 제한된 계좌에서 이체를 시도했으나 차단됨. 이전에 남겨진 신탁 관련 위임자와의 연락 요청이 있었음. 연락처 확인됨. 그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을 이었다. 윤아름 씨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분쟁 자산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자로서 법정의 증인으로 소환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나는 알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오랫동안 어두운 부엌에 앉아 주전자 뚜껑 밑에서 물방울이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다. 그녀에 대해서도 그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않았다. 나 자신에 대해 생각했다. 이 사무실을 오가는 경주가 끝나면 앞으로 어떻게 삶을 꾸려나가야 할지, 그리고 다른 사람의 행동에 대한 변명을 만들어내는 것을 멈추자 왜 이렇게 이상하게 숨쉬기가 편해졌는지. 재판 당일 아침은 쌀쌀했지만 맑았다. 나는 다시 단정한 재킷을 꺼내 입고 서류를 챙기고 아이들에게 입을 맞추고 수진이에게 하윤이를 학원 끝날 때 데려다 달라고 부탁하고 길을 나섰다. 법원 복도에는 여전히 고른 서류 소리가 울렸다. 서류 가방을 든 비슷한 사람들이 있었다. 벽 쪽 벤치에는 눈에 띄게 늙어버린 이준혁이 앉아 있었다. 옆에는 최 변호사가 휴대폰을 넘기고 있었다. 그리고 갑자기 복도를 따라 그녀가 걸어왔다. 윤아름. 사무실에서의 미소 없이 창백한 얼굴로 조용한 가방을 손에 들고 면접이 아니라 해명을 위해 불려온 사람의 낯선 모습을 하고 있었다. 그 뒤에는 젊은 변호사 한 명이 따라왔다. 그들은 문 앞에서 멈춰서서 서로를 쳐다봤다. 내 안에서 모든 것이 팽팽하게 당겨진 현처럼 울렸다. 질투 때문이 아니었다. 나에게는 그럴 힘도 나이도 없었다. 이 긴 실타래의 마지막 매듭이 지금 풀릴 것이라는 명확함 때문이었다. 서기가 고개를 내밀어 성을 불렀다. 우리는 들어가 앉았다. 판사는 맨 위 서류철을 넘기고 눈을 들어 언제나처럼 아무런 효과 없이 차분하게 말했다. 신탁 연락처 담당자, 증인 윤아름 씨의 해명을 듣겠습니다. 그녀가 일어나 책상으로 한 걸음 다가서자 법정은 종이에 긁히는 클립 소리가 들릴 정도로 조용해졌다. 내 머릿속에는 도로 표지판처럼 단 하나의 생각이 명확하고 차분하게 떠올랐다. 이제 모든 것이 결정된다. 그리고 그 순간 판사는 페이지를 넘기고 펜을 들어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시작하겠습니다. 윤아름은 갑자기 복도의 삶에서 끌려 나와 천장 조명 아래 앉혀진 사람처럼 책상으로 다가갔다. 그녀의 시선은 불안하게 흔들렸고 목소리는 처음에는 사무적이었지만 점차 작아졌다. 그녀는 지시에 따라 연락처로 기재되었을 뿐이며 서류 자문을 해준 것이고 누구의 이익도 침해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이지 않고 들었다. 때때로 누가 요청했는지, 정확히 언제였는지, 미래의 부양가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왜 서류 묶음에 내 서명이 없는지 등을 우터치해달라고 했다. 그리고 그녀의 입에서 나오는 차분한 말, 한마디 한마디마다 우연이라는 단어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 알고 있었다는 짧은 단어가 책상에 밝혔다. 비록 애둘러 말하고 단서를 달았을지라도 박 변호사는 압박하지 않았다. 그저 영수증, 이체 날짜, 공증 기록 등 서류를 차례로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법정의 침묵은 동전 소리도 나지 않는 두꺼운 천처럼 묵직해졌다. 이준혁은 나를 보다가 자신의 손을 보다가 했다. 중간쯤 그의 얼굴은 문을 제때 닫지 못해 이제 집 전체에 외풍이 분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처럼 피곤해 보였다. 최 변호사는 대화를 사생활 침해와 감정의 문제로 되돌리려 했다. 판사는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그를 막았다. 이것은 감정이 아니라 돈과 아이들, 그리고 말이 아닌 문서의 문장으로 표현된 신뢰에 관한 이야기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가 펜을 내려놓았을 때 회의록의 결론을 읽듯 건조하게 말했다. 아이들과 정의의 이익을 위해 조치를 취하기에 충분하다고. 나는 내 안식처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결정은 요란하지 않았다. 박수를 칠 만한 그런 종류가 아니었다. 승리의 팡파르도 없었다. 그 안에는 질서가 있었다. 자산 은닉의 위험과 민준이와 하윤이의 안정을 고려하여 재산 분할이 끝날 때까지 집은 주 양육자인 내게 귀속된다. 아이들의 거주지는 나와 함께하는 것으로 정한다. 양육비는 그의 소득과 향후 신분 변화 가능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국민연금 분할부는 배우자의 불성실한 행위를 고려하여 내게 더 큰 비율로 배분한다. 역외계좌 거래는 조사가 끝날 때까지 중단하고 신탁에 대한 국제 공조를 요청하며 권리 남용이 확인될 경우 자녀들을 위해 자금을 이전하는 문제를 검토한다. 나는 아직 복사기 열기가 남아있는 사본을 손에 들고 들으면서 가장 간단한 것들을 생각했다. 지금 수진이에게 전화하고 아이들에게는 불필요한 말 없이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해야지. 저녁에는 감자 그라탱과 꿀차를 마실 것이고 내일 하윤이는 미술 수업이, 민준이는 수학 시험이 있다고. 판사는 윤아름에게 서면 진술서 제출을 경고하고 돌려보냈다. 그녀는 눈을 들지 않고 내 옆을 지나갔다. 그 순간 내 안에는 분노가 전혀 없었다. 남의 인생은 설령 내 인생에 끼어들었더라도 여전히 남의 인생이니까. 그녀에게도 자신만의 복도와 문, 그리고 침묵이 있을 것이다. 그 후 이준혁이 따라 나왔다. 그는 멈춰서서 내 시선을 잡으려 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중요한 것은 이미 서류들이 다 말해주었으니까. 그 후에는 젖은 돌냄새가 나는 긴 복도와 벌집처럼 윙윙거리는 차들로 가득한 거리, 그리고 집에 돌아오자 아이들이 문을 쾅 닫고 충전기 때문에 다투는 소리가 있었다. 나는 주전자에 물을 올리고 오랜만에 처음으로 두려움 속에서 침묵에 귀 기울이는 나 자신을 발견하지 않았다. 침묵은 공기처럼 평범해졌다. 일주일 후 그의 회사에서 감정 없는 건조한 편지가 왔다. 쌍방 합의에 의한 근로 계약했지. 그 후 지인들을 통해 윤아름이 잦은 퇴사 형식으로 다른 도시로 발령났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이것 또한 뉴스라기보다는 당연한 결과처럼 들렸다. 그는 지하철역 근처의 월세방으로 이사했고 정해진 시간에 아이들을 보러 왔다. 처음에는 선물을 들고 왔지만 나중에는 빈손과 죄책감 어린 침묵으로 찾아왔다. 나는 막지도 부추기지도 않았다. 아이들은 스스로 관계를 만들어가는 법을 배우고 그것은 대신해 줄 수 없는 일이니까. 서류 절차는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요청서는 도착했고 도장은 공책에 줄처럼 찍혔다. 그리고 이 일상 속에서 갑자기 나 자신을 위한 공간이 생겼다. 오랫동안 미뤄두었던 것들을 위한 공간. 나는 예전에 내 프레젠테이션이 담겨있던 낡은 파일들을 꺼내 오늘날에 맞게 수정했다. 옆 동네 빵집에 온라인 광고와 쇼케이스 꾸미는 것을 도와주었다. 조용하고 소란 없이 자신의 사업을 키워나가는 여성들을 위해 짧은 컨설팅 몇 개를 녹음했다. 마치 튼튼한 천으로 새 코트를 짓는 것처럼 나는 이것을 그저 이름 없는 작업실이라고 불렀다.
불과 새는 동화 속에나 나오는 것이고 나에게는 빵과 페이지 그리고 숫자가 있다. 그것만으로도 저녁에 누워 내가 제자리에 있다는 것을 느끼기에 충분했다. 집은 서두르거나 영웅적인 행동 없이 점차 다시 칠했다. 이른 아침 바다처럼 차분한 색의 페인트를 골랐다. 마트에서 새램프 두어 개를 사고 벽에서 카메라를 향해 웃던 가족 사진이 걸려있던 빈 액자를 내렸다. 그 자리에 서는 삐뚤지만 따뜻한 아이들의 그림을 걸었다. 부엌에서는 다시 규율이 아닌 음식 냄새가 나기 시작했다. 가끔 사과 파이를 구우면 아이들은 엄마가 다시 폼을 되찾았다고 웃고 나는 미소 짓는다. 여자의 폼이란 옷에 관한 것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지내? 라는 간단한 질문에 괜찮아, 일하고, 잘 지내라고 똑같이 간단하게 대답할 수 있는 상태에 관한 것이니까. 가끔 저녁이면 발코니에 머그잔을 들고 앉아 어디선가 늦은 버스가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듣는다. 그 첫 번째, 전송 버튼 클릭을 떠올리면 이제는 아무것도 되돌리고 싶지 않다. 남의 행동을 다시 쓰거나 그럴 수도 있다고 정당화하고 싶지 않다. 거울이 있는 방을 제외한 모든 방에서 잘못한 사람을 찾고 싶지 않다. 부엌에서 법정으로,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급격한 전환 없이 길고 평탄하게 살고 싶다. 그리고 서류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나 자신에게 조용히 감사한다. 진실은 소리침이 아니라 서류를, 폭발이 아니라 일관성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 이 이야기의 교훈은 포스터용이 아니다. 짧고 가정적이다. 인내심을 침묵의 동의와 혼동하지 말라. 침묵에는 두려움이 아닌 의미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사랑에는 몰래 넘어오지 말아야 할 경계가 있다. 만약 넘어왔다면 그 다음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니라 누군가의 약점이다. 그것을 다루는 방법은 여러 가지다. 비난할 수도, 복수할 수도 있다. 하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은 질서를 바로잡고 아이들에게 안식처를, 자신에게는 숨쉴 공간과 일을 남기고 더 이상 슬로건으로 말하는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고 성숙한 여인으로서 걸어가는 것이다. 나와 이준혁은 이제 계단에서 드물고 정중하게 마주친다. 그는 눈을 내리깔고 날씨 이야기를 하다가 가끔 어색하게 아이들에 대해 묻는다. 나는 원망도 우정도 없이 짧게 대답한다. 우리 사이에는 이제 서류와 과거가 있을 뿐이니까. 그리고 나는 현재를 선택한다. 내 책상과 내 고객들, 벽에 걸린 하윤이의 수채화와 민준이의 엄마, 이것 좀 보세요가 있는 현재를. 나는 비어있지 않고 깨끗한, 품이 있는 고독을 선택한다. 그리고 방에 불을 끄면 부엌의 가전제품에서 나오는 고른 불빛띠가 남는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집이 다시 제대로 숨쉬고 있다는 최고의 신호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나이와 사는 곳을 알려주세요. 누가 우리를 보고 있는지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앞으로 더 많은 실제 삶의 이야기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